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동물에는 야생동물과 가축, 또 야생동물 중에서도 육식을 하는 육식동물들과 초식동물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야생동물과 가축,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보는 책 중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여행을 하다가 선장하고 어떻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무인도에 혼자 남게 돼서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뒤에 산이나 들에 나가서 동물들을 사냥에다가 식량을 조달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에 가봤더니 사냥이 있는 거예요. 산에 사는 염소가, 야생 염소가 그것을 잡아다가 울타리를 해놓고 가축화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로빈슨 크루소가 야생에서 살던 염소를 잡아다가 가축화 시키는 것은 그것이 염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염소가 아니었고 멧돼지를 잡아다가 집돼지를 만들었다든지 늑대를 잡아다가 외로우니까 애완개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건 아마 엄청 어렵고 불가능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알기를 가축은 원래 다 야생동물이었었는데, 야생에 사는 동물이었었는데 그 야생동물 중 어떤 것들을 데려다가 우리 조상들이 길을 들여서 가축화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유전자 게놈 지도라는 유전자 지도가 다 만들어집니다. 각 동물들이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야생동물과 가축은 근본적으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동물들의 수는 수만 종이 넘거든요. 일반 동물들의 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가축의 수는 제가 몇 년 전에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에 가축으로 등록된 동물이 16종인가? 소, 돼지, 말, 염소, 오리 해도 10여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축이라 하는데, 이 가축의 종류는 많은 동물들 중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가축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야생동물들은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어떤 사람은 사자를 잡아다가 어렸을 때서부터 기를 들여가지고 잘하면 먹을 거 주고 잘못하면 혼내키고,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서 애완동물 같이 사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호랑이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는 것은 그 한 마리뿐입니다. 그것들이 새끼가 나면 다시 야생 상태의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은 덩치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길들일 필요도 없이 송아지 나면, 돼지 새끼 나면, 닭, 병아리 나오면 나오는 즉시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산에서 야생하던 그 염소를 잡아다가 가축화 시킨 것은 가축화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염소들이 원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무인도라 그냥 혼자 야생 상태에 혼자 살다가 그 염소들이 엄청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로빈슨 크루소가 마침 그 섬에 들어오게 되고 염소를 데려다가 기르니까 그 염소들은 당연히 가축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하는
그렇게 가축과 그 로빈슨 크루소는 염소를 우리 안에 가둬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동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각자 동물들이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놈들이 디자인됐고 어떻게 그 만들어졌는지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원에 야생동물들이 잔뜩 몰려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얼룩말도 있고 저 뒤에는 키가 큰 기린도 있고 누떼도 있고 여기 타조도 있네요. 그 시력이 좋은 타조도 있고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들이 어울려 사는데요. 이 야생동물들과 가축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얘들이 야생동물은 가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가 덩치가 크고 뿔이 있다 하더라도 소 등치 엄청 크지 않습니까? 말도 덩치가 크고. 그러나 가축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생 동물들은요, 좀 약한 놈이라도 아무리 또 힘이 세서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라도 사람하고 친하려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야생 동물들이라도 사람을 보면 피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축과 야생 동물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가축은 사람과 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야생 동물은 지가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세도 사람을 보면 피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들이 활동하는 시기인데요. 활동하는 때인데요. 가축들은 거의 대부분 주행성입니다. 낮입니다. 낮에. 사람이 활동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사람들이 자면 가축들도 같이 쉽니다. 근데 야생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야행성입니다. 사람이 활동할 때는 지들은 자고 쉬고 사람이 쉴 때 사람이 활동하지 않은 밤에 주로 활동하는 것이 야생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자, 호랑이가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에 같이 쏘다니면서 좀 같이 친해보자고 옆에 와서 얼쩡거린다면 그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가축이 되지 않는 사람의 먹거리가 되지 않는 야생동물들은 거의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시간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가축과 야생동물들이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가축들은요, 사람한테 잡혀먹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 돼지, 닭, 염소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지 친구가 사람한테 한 마리 지 친구가 잡혀가서 사람한테 먹거리가 되고 식량이 돼서 죽었는데도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자기가 식량이 되어집니다. 근데 야생 동물들은 사람한테 한번 혼쭐 난 곳은 그 자리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축과 야생 동물들은 큰 차이가 있고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야생 동물 중에서도 육식을 하는 동물들과 초식을 하는 동물들, 풀을 먹고 사는 놈들은 또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초식을 하는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사는 야생 동물들은 이렇게 지들끼리 어울려 삽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들끼리 여러 종류의 야생 동물들이 같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어도 등치가 크든 작든 지들끼리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데 육식을 하는 야생 동물들, 호랑이, 사자, 치타 이런 것들이 다 육식을 하는 야생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육식을 하는 야생 동물들은 지 영역이 있습니다. 지 영역이 사자 무리들이 호랑이,
자기 무리들이 몇 마리씩 같이 어울려 살기는 살아도 같이 이렇게 사자 옆에 호랑이 같이 살고 호랑이 옆에 치타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육식을 하는 야생동물과 초식을 하는 야생동물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야생동물과 가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야생동물 중에서도 육식을 하는 야생동물과 초식을 하는 야생동물은 근본적으로 디자인이 달리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인데요. 이렇게 사자들은 한 마리씩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어울려 삽니다. 여기 암사자들이 쭉 있고 요놈하고 요놈하는 숫사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사냥도 같이 하고 어울려 사는데요. 요놈들이 번식할 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암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고 숫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요. 뭐 어느 때는 숫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을 때도 같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사자가 많이 있고 그 주변에 암놈이 많은 암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암놈한테 짝이 돼주는 놈은 딱 한 마리입니다. 숫사자 한 마리. 숫사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힘이 약한 순놈들은 암놈 곁에 얼쩡거리지도 못합니다. 암놈들을 임신시켜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순놈은 그 여러 마리의 숫사자 중에 가장 힘센 놈 한 놈만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암놈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남자 여자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좋아야만 결혼도 하게 되고.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온전히 짝짓기를 할 때 선택권이 암놈한테만 있습니다. 순놈은 그냥 힘을 잔뜩 길러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튼튼하게 자기가 몸을 갖고 놓은 다음에 암놈한테 얼쩡얼쩡 거려서 암놈한테 선택을 받아야만 그 암놈과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동물 세계에서는 선택권이 암놈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성폭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놈이 순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인물도 보고 학력도 보고 또 뭐 재산도 보고 또 가족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동물들이 암놈의 선택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순놈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 한 가지가 암놈이 순놈을 선택하는 선택 기준입니다. 이렇게 숫사자가 많아도요, 이제 짝짓기를 할 시절이 돼가지고 그때가 되면 숫사자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숫사자끼리, 순놈들끼리. 그래가지고 지들이 우열이 가려져요. 가장 건강한 놈, 튼튼한 놈, 또 건강하지 못한 놈. 이렇게 가려지면 가장 강한 숫사자만 모든 암놈한테 종족 번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그렇게 가장 강했던 숫사자가 힘이 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놈이 다시 대장이 돼서 그 놈이 다시 종족 번식을 시키게 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숫사자가 욕심쟁이라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장 튼튼한 순놈이 종족 번식을 시켜야만이 튼튼한 종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생태 환경이 자꾸 약해지지 않고 튼튼하게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조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힘이 강한 놈이 종족 번식을 해서 가장 강한 종들이 계속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나 이렇게 동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쁜 원앙한 쌍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 선물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오래 전에는 이렇게 누가 아는 친구들이나 누가 결혼을 한다면 그 선물을 이렇게 원앙을 한 쌍씩 선물을 한다든지, 원앙 조각이요, 뭐 기러기 조각을 하나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결혼하는 친구한테 원앙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을 그 선물을 하느냐면, 이 원앙은, 기러기는, 뭐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앙은 한번 이렇게 짝을 맞으면 정말 다정하게 평생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평생을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결혼을 하면 평생 인연 맺어진 신랑 신부가 한눈 팔지 말고 한 곳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이렇게 이제 원앙 한 쌍을 선물을 많이 했는데요. 전에는 다 이렇게 원앙이나 기러기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 그 순놈과만 살고 그 암놈과만 살아서 종족을 변식시키는 걸로 다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CCTV라는 것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들이 심심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진짜 이놈들이 한번 인연을 맺으면 전혀 다른 순놈, 다른 암놈을 넘보지 않고 둘끼리만 그렇게 다정하게 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학자가 관찰을 했더니, 어느 학자는, 제가 어느 책에는 70% 이상이 외도를 한다고, 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짝짓기를 하고 온다고 그 확인이 됐고요. 어느 학자는 심지어 90% 이상이 같이 살지만 다른 데 가서 짝짓기를 하고 온다고 밝혀낸 책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짝짓기를 하고 와서도 지들끼리 같이 삽니다. 새끼 나면은요, 새끼를 같이 길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외도하는 주체가 순놈이 아니라 암놈이라는 사실입니다. 암놈이 외도를 합니다. 암놈이 정말 못됐습니다. 바깥에 가서 다른 순놈하고 짝짓기를 실컷 하고 와가지고 입 싹 닫고 아닌 척하고 순놈하고, 이 원래 있던 순놈하고 같이 삽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그 부화가 되면 이 같이 살던 순놈하고 같이 새끼를 길릅니다. 이 순놈은 진짜 속이 없습니다. 속이 없습니다. 지 새끼도 아닌데. 그런데요, 이것이 얘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생태계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자가 아무리 순놈이 많아도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놈 한 놈만, 나머지 암놈하고 짝짓기를 하듯이 이놈들도 같이 살기는 살아도 같이 살아서 새끼를 기를 때는 같이 기르더라도 이 암놈이 볼 때 순놈이 약해지면 그 의리 지키느라고 이 약한 순놈하고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자꾸 약한 새끼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암놈이 다른 데 가서 튼튼한 순놈하고 짝짓기를 하고 옵니다. 그러고 와서는 알을 낳고 부화가 되면 두 놈이 같이 기릅니다. 이런 새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같이 사는 놈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알을 낳아서 새끼들을 기를 때 암수가 같이 길리는 새들은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생태계가 튼튼하게 수천 년이 지나도 튼튼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얘들은 서령 순놈이 좀 서운하다 하더라도 암놈이 다른 데 가서 튼튼한 씨를 받아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이 순놈은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얘들은 부여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튼튼한 순놈들하고 짝짓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새끼들이 태어나는데요. 이건 노루 새끼입니다. 노루. 노루가 어렸을 때 새끼일 때는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얀 점들이 예쁜 점이 있어요. 사슴같이. 근데 자라면 이 하얀 점이 없어집니다. 노루는. 근데 새끼를 낳는데요. 이 동물들 보면 새끼를 낳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가축과 야생 동물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축은 준연변식이라 해가지고 아무 때나 새끼를 낳습니다. 봄에도 낳고 여름에도 낳고 가을에도 낳고 그냥 자기가 그 뱃속에 그 새끼를 품고 있는 쉽게 말하면 임신 기간이 있는데요. 그 임신 기간이 지나서 새끼를 낳고 나면 이제 새끼한테 젖을 먹이게 되거든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렇게 젖을 먹이다가 젖이 젖 먹는 기간이 끝나면 즉시 돼지나 소나 이것들은 발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암내미. 그러면 다시 짝짓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그 새끼를 낳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연번식이라 하는데요. 가축만 그렇습니다. 가축만. 왜 가축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짝짓기를 하고 이렇게 자주 새끼를 낳느냐면 이 가축들은 무엇을 낳느냐면 어차피 새끼를 낳으면 사람들이 돌봐줄 걸 압니다. 돌봐줄 걸. 그러니까 아무 때나도 새끼를 기르는데 큰 문제가 있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쉽게 자주 새끼를 낳아야만 사람들이 먹거리가 풍족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축들은 그렇게 쉽게 아무 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새끼를 낳는데요. 야생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놈은 꼭 봄에만 새끼를 낳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가을에 꼭 새끼를 낳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은 봄, 가을에 두 번 낳는 놈도 있긴 있죠. 개나 뭐 고양이 같은 건 두 번 낳는데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야생동물들은 새끼 낳는 계절이 있는데요. 이것들로 계절 번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봄에 새끼를 낳는 놈들의 주는요, 그 제비, 종달새 같은 새가 있고 또 말이든지 이 노루도 봄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런 것들은 봄에만 새끼를 낳고요. 가을에 새끼를 낳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 염소, 멧돼지 같은 돼지라도 멧돼지는 가을에 초겨울에만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왜 어떤 놈은 봄에 새끼를 낳고 어떤 놈은 가을에 새끼를 낳느냐면 이놈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튼튼하게 어떤 때 나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새끼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풀을 먹고 자라는 새끼를 낳는 놈들은 맛있는 풀이 많이 나는 봄에 주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처음에 이놈들이 새끼들이 자기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놈들, 멧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가 양이나 염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어미가 젖을 먹여서 새끼를 기르는 놈들은 봄에 새끼를 낳지 않고 가을에 새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봄에 새끼를 낳으면 애미가 젖이 많이 안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서부터 여름까지 충분히 영양 보충을 해서 애미가 튼튼해진 다음에 젖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을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주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얘들이 어떤 놈은 새끼가 자라기 좋은 봄에 새끼를 낳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가을에 새끼를 낳는 놈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 새끼가 튼튼하게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어미가 얘들이 짝짓기를 하자마자 새끼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짝짓기를 한 후에 어떤 놈은 사람같이 9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기도 하고 어떤 놈은 6개월, 어떤 놈은 4개월 이렇게 각 동물마다 그 임신 기간이 각자 다른데 그러니까 봄에 새끼를 낳으려면 이 어미가 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는 뱃속에 6개월 아니면 9개월 동안 새끼를 품고 있어야 되니까 기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 6개월, 9개월을 빼고 난 그때 내가 짝짓기를 해야 되겠네? 이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언제 수학을 배워서 언제 더하기 빼기를 배워서 그렇게 나는 몇 개월 뱃속에 있을 테니까 요때 날려면은 몇 개월을 빼면 요때 내가 짝짓기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산수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봄에 가을에 새끼를 낳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몇 개월 전에 몸에 암놈이 이상 징후가 생겨서 짝짓기를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의 그 몸속에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암놈의 몸속에 센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센서는 무엇을 감지하는 센서냐면 일조 시간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일조 시간을. 봄이 되면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일조 시간, 낮이 길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가을이 추분이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겨울까지 계속 낮이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그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어느 친구는 봄에 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맞춰서 암놈이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상 징후 그것더러 그 발정 기간이라 하는데요. 암놈이 발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순놈이 와서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그 기간 이외에는 순놈이 암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 때나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동물들, 계절 번식하는 동물들의 몸속에는 자동으로 센서가 디자인됐다는 것도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기는 아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축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소인데요. 소들이 지금 초원에서 아주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들은 고기를 일체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초식동물이라 풀만 먹고 자랍니다. 풀만 먹고 삽니다. 근데 이 풀만 먹고도 덩치가 이렇게 살이 찝니다. 고기를 먹고 사는 사자 호랑이는 이렇게 덩치가 살이 많이 찌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만 먹고도 이렇게 살이 많이 찔까요? 덩치가 커질까요? 초식동물들이요, 육식동물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초식동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풀만 가지고 풀 속에도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소들이 지금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여기 신기한, 저희들이 소를 방목해 보면 신기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놈들이 이제 방목장에 초지를 잔뜩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를 방목을 합니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풀을 먹기 시작하는데 앞에서부터 야금야금 먹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초지 한 곳에서 여러 날 풀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식동물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요즘 앞자리에서 조금 먹다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으면 후떡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또 찔끔찔끔 조금 먹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소들을 그냥 방목을 해놓으면 소들이 먹어 없어지는 풀보다는 소들한테 밟혀서 없어지는 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큰 초지 방목장에는 이렇게 펜스를 쳐서 여러 개 펜스를 쳐서 소를 방목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한 곳서부터
조금씩 먹어가면 지들도 편하고 농부들도 편할 텐데 이게 그렇게 이동을 하느냐면 이 초식 동물들은 얘들을 해코지하는 맹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맹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먹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맹수한테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조금 먹다가 얼른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얘들이 이제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이 많은데요. 그 모든 초식 동물들이 똑같은 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신기합니다. 이 소들이요, 여기 이제 방목을 하게 되면 여기 막 고사리도 있고 여러 가지 풀들이 좋은 풀도 있지만 여러 가지 풀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생고사리 속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청산가리 일종인 강한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는 절대 생고사리를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꼭 삶아서 물에 굵고 난 다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독이 다 빠지지는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가축들이 생고사리를 먹으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장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 풀 속에는 고사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독초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소 말 뒤 쫓아다니면서 고사리 먹지 마라, 고사리 먹지 마라, 그렇고 다닐 수 있냐고요, 목동들이. 그럴 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초식동물들, 이 가축들은요, 풀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고사리는 입도 대지 않습니다. 목동들이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목동들이 너 고사리 먹으면 큰일 나, 죽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들이 태어날 때 이미 지 애미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지 애미가 고사리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 송아지야, 너는 고사리 먹지 마,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모든 초식동물들은 독이 있는 것을 다 알고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같이 있어도 그 독 있는 풀, 고사리 절대 입에 대질 않습니다. 고사리 옆에는 풀만 먹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쁜 돼지 새끼들을 보고 있는데요. 돼지 엄마, 어미 돼지 정말 매정합니다. 정말 매정합니다. 돼지들이 이렇게 새끼를 한 마리만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낳는데요. 보통 7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새끼를 낳으면 농가에서는 뭐 돼지 새끼 잘 낳았다고, 많이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생뚱맞게 15마리, 16마리 이렇게 많이 낳는 애미도 있습니다. 많이 낳을 때도. 요때가 문제입니다. 요때가. 여기 돼지 새끼들이 엄마 젖을 하나씩 물고 지금 젖을 빨아먹고 있는데요. 이 돼지 새끼들은 새끼가 나서 일주일만 지나면 자기 젖이 정해집니다. 오늘은 이 젖을 먹고 내일은 저 젖을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들이 어미 젖 중에 자기 젖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끼를 많이 낳으면 젖이 부족하니까, 애미 젖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 다른 어미한테 입양을 해줘야 되는데, 입양을 해줄 때는 반드시 태어나서 일주일이 넘기 전에 입양을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기 젖이 적해지니까 입양을 해줘도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매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쌍둥이 가끔 낳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똑같이 아기들이 건강하지를 않잖아요. 하나는 좀 건강한 아기가 있고 좀 덜 건강한 아기가 있으면, 우리 사람은 덜 건강한 아기를 더 많이 젖을 물리고 더 좋은 이유식도 먹이고, 그래서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이면 자기 젖이 저렴해지는데요. 그 젖이 잘 나오는 젖이 있고, 저 귀퉁이에는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젖도 있습니다. 애미 젖 중에. 그런데 그 순서가 새끼들이 강한 놈 순으로 좋은 젖을 차지합니다. 젖이 잘 나오는 젖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약한 새끼는 제일 젖이 잘 안 나오는 젖을 차지하게 돼서 자동으로 도태가 되게 만듭니다. 자동으로 죽게 만듭니다. 정말 매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뭐 이게 딱 맞는 통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학자들이 그 통계를 내봤더니 가축은 보통 한 70% 정도 새끼를 낳았을 때 70% 정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농가에서는 정말 가축을 잘 기르는 농가고요. 야생동물은 30%만 평균 그 생존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마리를 낳으면 야생동물은 7마리가 죽고 가축은 10마리 새끼를 낳으면 7마리가 살고 3마리는 자동 도태돼서 죽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왕에 생존율이 70%밖에 안 되고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게 디자인을 할 바에는 처음서부터 10마리를 낳게 만들지 말고 3마리만 낳게 만들라든지 6마리나 7마리만 낳게 만들어서 그렇게 도태돼서 죽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죽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이 디자인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잔뜩 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죽여 없애냐 이 말이야. 너무 딱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7마리만 살리기 위해서 딱 7마리만 새끼를 낳게 만들었어. 그런데 7마리 중에 약한 놈이 있어. 근데 죽지를 않아. 그러면은 그 종은 작고 약한 놈이 번식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계가 점차 약화되겠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많이 낳게 만들고 많이 낳게 난 새끼들 중에 강한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것이 건강한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이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약해서 도태돼 죽어 없어지는 새끼들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동물들 중에 가축, 동물들을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는데요. 말입니다, 말.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승마를 좀 합니다. 말 조금 탑니다. 저는 말 참 재밌게 많이 타는데요. 우리가 동물 중에 제일 순한 것이 무슨 동물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강아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개를. 왜? 개는 뭐 옆에 애완동물로 많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순한 동물은 중에 하나는 이 말입니다. 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은 사람이 등에 타거든요. 등에 타도 얘는 꿈쩍도 안 합니다. 사람하고 친합니다. 등에 타고 있어도. 개 등에 타고 있으면 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과 제일 친하고 제일 순한 것은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런 교통수단이 없을 때 처음에 인구가 지금같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처음에 인구가 생겨났겠죠. 그 인구들이 지금 이 지구가 엄청 큰데 퍼져 나가면서 이제 충만하게 이게 늘어났을 텐데 그때 그 이동을 할 때 지금같이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동물들을 이용했거든요. 동물들을.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동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말이고요. 뭐 낙타도 타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심지어는 시골 가면 소등에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동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왜 말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특별한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말은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구조를 몇 곳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말 안장이 얹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말을 보면 이렇게 뒤에 그 등이 이렇게 뻘쩍 나와 있습니다. 나온 곳이 있고 밑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 뻘쩍 나온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 거기에다가 안장을 얹어 놓는 거거든요. 뭐 안장 없이 옛날에 탈 때는 여기다가 이제 뭐 담요 하나, 저 몽고에 가면 담요 하나 탁 걸치고 타기도 하고요. 사람이 앉는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지점이 말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를 이렇게 달아보면 저울에다 달아보면 그 자리가 무게중심입니다. 그 자리가 안장을 얹어놓는 거기가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사람이 등어리에 타면 걸어갈 때 등어리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등어리에 탔는데 등어리를 올렸다 내렸다 등어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그 자리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등어리가. 앞뒤는 이렇게 움직여도 시소 타보셨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시소를 타보면 이쪽 끝과 이쪽 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가운데는 제자리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말은 여기가 무게중심이라 달릴 때 앞에 올라가고 뒤로 이렇게는 올라가도 등어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의 특징은요.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올라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될 거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점프를 못하는 사람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마를 하다 보면 승마 조교들이 뭐라 하느냐면 요 말 갈퀴 여기 머리털 같은 갈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잡고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올라탈 때 요 갈퀴 머리끄댕이 같은 그 털을 잡고 올라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리끄댕이를 잡아다니는데 말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승마를 하시는 분들은 겁나서 거기를 못 잡고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겁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잡고 올라타는 땡기고 잡고 올라타는 요 갈퀴 밑은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아프질 않습니다. 말은. 신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머리는 머리카락을 잡아다니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사람이 자꾸 올라타라고 요 부분은 신경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겨도 아프질 않습니다. 다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하고도 이동을 하고 고개를 올리고도 이동하고 마음대로 내가 가는 방향하고 고개하고 관계없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동물들은 시선의 방향이 핸들입니다. 고개를 돌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핸들입니다. 핸들. 고개가 눈의 위치가. 그래서 이 말이나 낙타나 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고 이동을 할 때는 이 말이나 소나 그 동물들이 대가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핸들을.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콧뚜레를 한다든지 망을 씌웁니다. 망을. 소망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콧뚜레를 한다든지 망을 씌우면 정교한 운전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말은 콧뚜레나 망을 씌우지 않고 재갈이라는 것을 이빨 안에다 물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쇠인데요. 이것을 바깥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 이빨과 이빨 사이에다 재갈을 물립니다. 어떻게 말은 이렇게 이빨 속에다가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면 모든 동물들이 이빨의 개수가 다른데요. 앞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고 개수는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앞니와 어금니가 사람 이빨 같이 이렇게 거의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새가 떠 있어도 약간 떨어지고요. 근데 말은 신기하게 앞니가 이렇게 있고 뒤에 어금니가 있는데 앞니하고 어금니 사이에 이빨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빨이 없는 곳이 이게 또 치극이라 하는데요. 보통 13cm에서 15cm 됩니다. 이렇게 말들이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이빨이 없고 잇몸만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잇몸만 있는 곳. 그래서 거기다 재갈을 물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고삐를 당기면 이 잇몸에 이쪽이 자극이 되고 그럼 이쪽으로 가라는 신호는 것을 말이 알고 이쪽에 자극이 오면 이쪽으로 가라는 신호는 것을 알고 두 개를 다 자극이 오면 쓰라는 것을 말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장 마술도 하고 말쇼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정교하게 말을 몰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동물하고 달리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아주 잘 만들어진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친구들한테요. 이제 제가 말 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오면 너희들도 한번 타봐 이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하면 좀 날씬한 친구들은 뭐 그냥 털끌털 올라탑니다. 근데 좀 등치가 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100kg, 막 120kg 되는 친구들은 타라면 잘 안 탑니다. 왜냐하면 말한테 미안해서 지 몸무게가 있으니까 말 다리가 보면은 이게 좀 그렇게 굵지 않게 생겼는데 말 다리 발 다칠까봐 잘 안 탈랍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그 백마탄 왕자가 막 말 타고 달리다가 저 앞에 있는 공주 하나 딱 낚아채고 둘이 타고 달리는데도 말 끄떡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등어리에 타도 말 다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 다리에는 사람이 타고 달릴 수 있도록 쿠션 장치가 세 곳에 되어 있습니다. 쿠션 장치가. 다시 말해서 스프링 장치 비슷한 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 발굽이 있는데요. 말 발굽. 이 발가락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도 그렇고 발가락이 앞이 벌어집니다. 앞이 이렇게. 근데 말만 뒤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앞에는 붙어 있습니다. 뒤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타고 달리면 탕탕탕탕 발에 하중이 쏠릴 때 발 뒤에 말 발굽 뒤가 촥촥촥촥 이렇게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 무릎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뒤에. 사실은 무릎이 아니라 여기가 발목입니다. 무릎은 요 엉덩이 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런 쿠션 장치가 하나 더 들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릎이 요 안에 뼈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무릎 뼈에 또 그런 쿠션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중으로 쿠션 장치가 돼 있어서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도 말 다리에는 크게 하중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옛날에 교통수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먼 거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말을 디자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디자인으로 말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꿩인데요. 순놈입니다. 장기. 정말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쁜 장기인데요. 요 놈이 아마 포수가 온 것 같습니다. 누가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아가는 장면인데 요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사람들이 먹거리가 되는 동물들은 아까 가축들 사람들한테 잡혀 죽는 것을 가축들은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들은 사람한테 한번 혼나면 그 자리에 안 오는데 이놈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야생동물이면서도 사람들이 우리 꽁고기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거리가 되는 동물들은 사람한테 잡혀 죽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한테 잡혀 죽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포수들이 총을 가지고 꽁사냥을 갑니다. 산에. 꽁사냥을 가면 꽁들은 이렇게 주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풀숲에서 걸어다니거든요. 풀숲에서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꽁이 어디 있는지 발견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포수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꽁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사냥개를 데리고 가서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사냥개를 풀어놓으면 사냥개가 가가지고 이제 풀숲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가가지고 꿩을 잡아오라고 사냥개를 풀어놓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냥개는 꿩이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절대 살아있는 꿩을 사냥개가 잡지 못합니다. 근데 사냥개를 풀어놓는 이유는 사냥개가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놀래서 꿩이 도망갑니다. 이렇게 날라서 풀숲에서 지들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다가 사냥꾼이 와서 사냥개를 풀어놨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가만히 놀다가 지금 자기 죽을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도망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떠들다가도 저를 죽이려는 사냥꾼이 왔으니까 쉬쉬, 사냥꾼 왔다, 조용히 하고 도망가자 하고 살짝 도망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놈아가요, 날로 올라가면서 꽥꽥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보세요. 소리를 지르고 날아갑니다. 그때가 죽는 순간입니다. 사냥꾼은 꿩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개를 풀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이 꿩이 날아가면서 꽥꽥꽥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죽는 순간입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가면서 죽을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꿩 고기 맛을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의미 또 있습니다. 여기 노루인데요. 노루. 우리가 노루하고 고라니하고를 잘 비교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제주도에는 사는 것들은 거의 다 노루고 육지에는 노루보다는 거의 다 고라니가 삽니다. 근데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이 엉덩이를 보시면 됩니다. 엉덩이에 하얀 털이 있으면 노루입니다. 하얀 털이 있으면. 그래, 노루 궁뎅이 버섯, 노루 궁뎅이 버섯 그러지 않습니까? 엉덩이에 하얀 털이 있으면 노루, 이 하얀 털이 없으면 고라니입니다. 그리고 이 순놈이 여기 뿔이 있는데요, 세 갈래의 뿔이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진 이 뿔이 있으면 노루입니다. 뿔이 있으면. 뿔이 없고 이렇게 송곳니가 앞으로 쑥 나와 있으면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는 뿔이 없는 대신에 순님이 이렇게 송곳니가 나와 있고, 노루는 송곳니가 나와 있지 않고 뿔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노루하고 고라니는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요놈도 죽을 짓을 합니다. 똑같이 사냥꾼이 꿩 한 마리를 잡고 노루를 잡으러 갔습니다. 노루를 잡으러 갔더니 이 노루는요, 엄청 귀도 박고 눈도 박습니다. 사냥꾼은 대번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사람 보자마자 후닥닥 도망갑니다. 근데 이놈이 도망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날아갑니다. 도망갑니다. 점프를 엄청 잘합니다. 이 점프를 해가지고 도망가니까 사냥꾼이 도망갈 때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뛰니까요. 그런데 사냥꾼은 무엇을 하느냐면 그때 총을 안 씁니다. 조금 기다리면 요놈이 도망가다가 갑자기 딱 서서 이렇게 사냥꾼을 째려볼 것을 합니다. 아니, 지금 사냥꾼이 와서 제가 안 죽으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끝까지 도망가야지. 조금 도망가다가는 딱 씁니다. 서가지고 이렇게 사냥꾼을 째려봅니다. 그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사냥꾼은 그것을 알아서 기다렸다가 도망가다가 딱 서서 뒤를 돌아보고 째려볼 때 그때 총을 쏩니다. 이놈도 죽을 짓을 합니다. 그 짓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루 고기 맛을 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사람의 식량이 되는, 사람의 먹거리가 되는 가축이나 동물들은 사람한테 잡혀 죽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잡혀 죽는 짓을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것도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 동물들을 통해서 체육 공부 좀 해보려 합니다. 어린애들 요즘에는 스포츠가 아주 엄청난 그런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보다도 스포츠 스타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 뭐 골프도 시키고 야구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어렸을 때서부터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우선 어렸을 때 자녀들을 운동시키기 전에 한번 얘의 그 인체 구조가 어떤 걸 하면은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을는지,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싶어서 제가 이걸 해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루인데요. 노루는 점프를 잘합니다. 이렇게 점프를 높이뛰기를 쉽게 말하면 잘해요. 높이뛰기를 잘하는 동물들의 특징은 발꼬락서부터 발목까지가 깁니다. 말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노루도요, 여기 발꼬락이 있는데요, 여기가 발목이 아닙니다. 발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목입니다. 여기에 무릎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꼬락서부터 발목까지가 기른 놈들은 높이뛰기를 잘합니다. 메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메뚜기 높이 뛰는 거. 그래서 농구 선수를 좀 시키고 싶다든지, 또 높이뛰기 선수를 좀 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애기들이 발이 큰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뛸 때는 발의 쿠션을 가지고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에서부터 발목까지가 기르면 기를수록 높이뛰기를 잘하게 됩니다. 요놈은 넓이뛰기 선수입니다. 넓이뛰기 선수. 치타인데요. 단거리 선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놈이 엄청 빨리 달리는데요. 단거리를 엄청 속도가 빨리 달리는데, 이게 빨리 달리는 것은 발을 자주 움직여서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가, 한 스텝이 깁니다. 이 치타는. 여기서 퍽 뛰면 저기가 있고 그래서 엄청 단거리를 빨리 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멀리 뛰기를 잘하는 놈들은 허리가 깁니다. 허리가. 그래서 샥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넓이뛰기 선수를 한번 시키고 싶으면 허리가 길쭉하게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동물들을 가지고, 또 동물들이 생김새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든 동물들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어느 곳에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또 종족 번식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최고로 좋게 모든 것이 기능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어떤 놈은 허리가 길고, 어떤 놈은 발이 길고, 어떤 놈은 봄에 태어나고 새끼를 낳고, 어떤 놈은 가을에 새끼를 낳고, 이렇게 모든 동물들은 그 동물들이 잘 살아가고, 또 종족을 번식을 잘 할 수 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생태계가 튼튼한 생태계로 보존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딱 맞게 각 동물들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들도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자연은 신비롭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다음에는 또 다른 자연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